안녕하세요. 저희가 주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와 같이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대출, 기업 회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저도 좀 기다려지거든요. 변호사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주제도 좀 기대가 됩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주제 뭘까요? 오늘은 제가 기업 회생한 사건 중에 네. 좀 약간 좀 독특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을 사안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 개성공단 지출했다가 네. 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 기업을 회생하게 된 이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냥 예전에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되게 교류도 활발하고 분위기가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이게 좀 되게 안 좋아졌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그 남북 관계가 경색이 네. 돼서 네. 최근에는 개성공단 그 관리동을 폭파하는 장면도 아마 언론에 나왔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인가는 그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폐산돼서 그때 철수할 때 그 승용차에 이렇게 짐을 잔뜩 실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아마 보도가 많이 됐을 겁니다. 피난 가는 느낌으로. 예. 그래서 저도 그 개성공단은 많이 익숙했는데 개성공단에 진출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회생에 들어간 사례를 이렇게 접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과연 개성공단 상태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쪽 북한 쪽하고 우리나라의 그 법률 관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 하면서 상당히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드리면 많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빨리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약간 어떤 것들을 좀 주도하셨고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예. 그 대표적으로 그 북한 같은 그 사회주의에는 소유권이 없다. 그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예, 개인 소유가 안 된다. 네. 모든 게 국가 소유다. 네. 이런 개념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북한의 관련 그 법률 등기부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사례를 통해서 그 개성공단에 대한 그 등기부를 보게 됐거든요. 그게 또 따로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소유권 등기부 업무를 처리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가 틀리니까 우리 법원이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부 자체 내에서 무슨 공사를 만들어서 그 등기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북한은 소유권 인정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소유권 인정이 안 되면 과연 내 생각에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국내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을 과연 누구 소유로 할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육받기에는 당연히 나라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라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그것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권리관계를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사용권 50년짜리를 줘요. 50년이요? 예, 50년. 그러니까 개성공단 진출해서 그때부터 50년 동안은 당신 것처럼 사용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거의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이에 가도 못해도 80, 90까지는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국은 내 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있는 한 누구의 침해를 안 받고 내가 팔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독점적으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한 50년 동안 당신이 네 것처럼 팔 수도 있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권리인 거죠. 우리가 통상 알기는 어떻게 하냐면 다 국가고 국가 거고 거기에 국민들은 자유도 보장도 못 받고 자기 것도 없고 무슨 국가의 노예처럼 생활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상 그 법률 체계는 그런 거고요.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심지어 상해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거 평당 뭐 1억, 뭐 2억 뭐 이런 게 한다는 게 결국에는 걔들도 사용권 100년짜리 사용권이 이렇게 사고 팔리는 거예요. 사용권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년 가까워지면 99년 썼다. 그럼 1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1년 사용권을 누가 평당 1억 주고 사겠냐. 안 사겠죠. 저는 안 사요. 안 사죠. 1년짜리는. 네. 다음에 1년 딱 지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 1년 남았으면 다음에 네. 한 또 100년을 갱신해 준다는 그런 사회적으로 뭐 이런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은 사용권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소유권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 회생을 하면서 네. 뭐 신기한 소리도 많이 봤고요. 네. 여기서는 또 독특한 게 네. 개성공단 진출할 때 맨 처음에 국내 기업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약간 저도 예. 제가 만약에 대표 입장이면 그냥 한국에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아, 맞아요. 좀. 대부분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북한에 딱 갔다가 야, 니네들 갑자기 나가. 그리고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거기다 몇십억을 투자해놨다가 예, 막 멘토로 쫓겨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무섭죠. 무서우니까 안 가요. 근데 그때 이게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 어떻게든지 개성공단은 열어놨고 기업들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통일부하고 네. 한국수출입은행 이쪽에서 그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개성공단에서 나가서 손해를 입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 예, 이런 약정,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갈만하지 않나요? 보험까지 근데- 들어주고 하면. 근데 기업이라는 게 네. 이게 그 당시의 손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철수하면 네. 새로운 사업지를 물색해서 네. 공장을 만들어서 가동하는 네. 그런 손해가 발생되니까 그런 예측지 못한 위험성 네. 이것을 기업인들은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도 잘 안 가죠. 근데 그래도 잘 안 가다가 몇몇 기업이 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네. 180만 원 되잖아요. 네네. 그럼 북한 주민들 한 달 월급 얼마일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못 받아도 100은 제가 너무 짜게 불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에는 당연히 한 100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 정도는 받아야 생활을 하니까. 근데 가봤더니 그게 5만 원인 거예요. 일당이 아니고 월급이 5만 원인 거예요? 월급 5만 원. 그리고 거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말이 잘 통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정서도 잘 맞아요. 문화적인 것도 교류가 될 거고. 예. 그 5만 제가 원에. 다른 그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 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민들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면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네. 뭐 4시나 5시 땡 하면 뭐 옷 박음질 하다가도 중간에 딱 멈추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정도로 노동 삼권이 잘 보장이 돼 있어서. 근데 여기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정서가 맞아가지고 네. 일을 여기까지 마무리 저랑은 마무리 짓고 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저희는 예.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 우리나라가 수출될 때 네. 원산지를 북한으로 쓰겠어요? 우리나라로 쓰겠어요? 원산지를 수출할 때. 수출할 예. 때는 북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었지만 북한에서 만들었으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이 돼요. 그래요? 예, 그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는 가격이 싸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국제적으로 유통될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이 돼요.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5만 원 이렇게 생산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을 하면 와 진짜 많이 벌겠네요. 그렇죠. 많이 진짜 벌죠. 많이 벌겠네요. 많이 벌겠죠. 아니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렇게 꺼리던 기업들이 네. 정부에서 보험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니까 이게 경제적 이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중간에 이게 또 기업이라는 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한 번 폐쇄가 됐고 또 재개됐고 네. 다시 또 뭐 이번에 거의 뭐 완전히 폐쇄됐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그 북한 간의 입주권 어떻게 보면 공장 입주권이라든지 뭐 이런 네. 권리가 네.
권리금을 받고 팔렸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그게 그 화해 무드가 막 그게 달했잖아요. 그때 예, 뭐 그때 보셨지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서 판문점에서도 만나기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내일 뭐 개성공단이 열린다 하면 그 국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개성공단만 가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미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안 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개성공단 관리돈까지 폭파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서 지금은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남북 간 교류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에서 잘 될 때는 그게 되게 잘 되지만 지금 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뭔가 좀 회생할 때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 국내 기업하고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가장 큰 독특한 점이 통일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 제도가 결국에는 보험을 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을 한국수출입은행하고 기업 통일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명목은 보험인데 그 서류를 딱 보면은 대출로 돼 있어요. 대출. 그러면 지원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것은 우리가 보험료 납부하고 한 보험이다. 그 보험 사고가 터졌으니 그런 돈을 받는 것이지 이게 왜 대출이냐. 그쵸. 근데 저도 그게 이쪽을 처음 해보니까 그것은 저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상당히 헷갈렸었어요. 명목은 보험 계약서가 하나가 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그 공장 사용권에 대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해놓고 보험 계약서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들 모임하고 통일부하고 한국수출입은행하고 아마 소송까지 한번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출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보험금이다. 보험금이니까 니들한테 돈을 반환해 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 통일부하고 한국수출입은행 입장은 아니다. 이것은 보험금이 아니고 순수 보험금이 아니고 대출이다. 대출이니까 니네 회생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회생 채권으로 신고해서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다.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그 한국수출입은행 그때 그 팀장님이 그걸 자기가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주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회생 계획안을 짜야 되느냐. 저는 그 회생 계획을 제가 직접 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많이 연구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나 통일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 당신들이 회생한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했었냐 했더니 다른 법원 판사님들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걸 다 그냥 채권으로 그냥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채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 분명 보험인데.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억울하기도 하고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권으로 판정을 받아서 판사님도 채권으로 판정을 해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회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이 네 번째 회사라는 거예요. 개성공단 진출했다가 회생 들어가는 회사가 네 번째 회사라는데, 그럼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생 기업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법원에서 그걸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채권으로 몰아놓는데, 근데 자기들은 그 채권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받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 정부 일이라는 게 한번 채권으로 서류상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그 채권을 면제한다든지 채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거를 아예 좀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는 개성공단이란 이런 북한과의 계약이라든지 북한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가 전혀 다르니까 이것을 처음 시도한 거죠.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많이 상의한 결과 그래 채권으로 인정을 해주되 결국에는 회생 계획안 짜때 당신들이 그 돈을 안 갚는 걸로 채권을 짜보자. 그러니까 채권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채권을 소멸시키면 안 되지만 대신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당신들이 그 채권을 안 받아가는 걸로.
예, 그렇게 약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회생 계획안을 짰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이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에 대한 회생의 한 뭐 롤모델이 되는 회생 계획안이 될 것처럼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이제 김용현 대표님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실 지원, 보험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사실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좀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으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채권으로 분류할지 완전한 보험금으로 할지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인데 제가 이쪽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 통일부하고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새로운 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음에 할 때는 교본 삼아서 더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와, 저는 근데 그거 자체가 약간 조금 대단한 게 그냥 일상 계획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성공단의 그 회생 계획안을 세웠다는 게. 예. 그래서 저도 여러 개 회생 계획안을 많이 짜봤는데요. 이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회생 계획안은 상당히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만을 위한 회생 계획안을 따로 짠 꼴이라 상당히 어려웠어요. 회생 계획안 짤 때. 예.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쏟으셨을 것 같고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기업 회생을 이걸 했다라는 것 자체도 약간 제가 좀 생소해가지고. 그렇죠. 아마 이것을 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저도 하면서도 그 변호사로서 이 약간 지적 호기심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열심히 매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그 북한에서 그 등기부 그거를 본 변호사님도 많지는 않으실 것 거의 같아요. 없을 겁니다. 예, 제 주변도 제가 이렇게 주변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개성공단이 이제 뭐 폐쇄가 되긴 했지만 그러면 완전 그냥 끝난 건지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궁금해지긴 해요. 제가 했던 기업도 거기에 그 공장도 그대로 있고 원자재도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아마 몇 년 동안 지금 사용을 안 해서 그 원자재가 지금 불용자재로 해서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다시 개방이 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의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국수출입은행 팀장님과 회생 계획안을 짤 때도 다시 개성공단이 개방이 돼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당시 지원받았던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 권리 자체를 보장을 해놨거든요. 아, 그 계획안 안에 그런 조건을 넣어서. 그러면 약간 좀 한마디로 그냥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좀 정리를 오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게 결국에는 기업을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많은 기업인들이 거기에 많은 공장도 놓고 재산도 놓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한 상당 동안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기업도 어쩔 수 없이 회생이 들어갔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도 또 진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인가도 잘 났고, 그 다음에 다행히 그 한국수출입은행 팀장님과 저랑 소통이 잘 돼 있어서 채권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돈을 안 갚는 회생 계획안을 잘 짜서 그 돈을 안 갚고도 회생을 지금 잘 됐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들이 뭐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파산한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파산보다는 그 전에 뭐 회생이라는 절차가 또 있으니 한 번 더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과 같이 좀 다른 공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면 뭐 나라 입장,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실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제2의 개성공단도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이때 개성공단은 이게 처음 만들어졌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북한 법 체계가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남만 체계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어울려야 될지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체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우리나라 회생할 때도 잘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법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제2의 개성공단이 뭐 개설이 된다 하면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진출해야 될 텐데 그 하게 되려면 지금 개성공단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영업에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전책이 충분히 마련되면서 제2의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아마 피해 기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뭐 개성공단에서의 그런 좋은 미래들,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속속히 들여다보니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충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오늘 들어볼 수 있었고요. 아니, 갈수록 재밌어져요. 다음 주제가 좀 기다려지는데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저희 김용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남북한 교류가 있었던 때 기업 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터라 좀 재미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